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광남일보 사기 아카데미 17번째 강의를 해주실 전라남도 이낙연 지사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1952년 전라남도 영광에서 출생하셨고요. 학력으로는 영광 법성면의 신덕초등학교, 그리고 광주 북성중학교, 광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9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76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셨네요. 경력을 보시면 1979년부터 약 20여 년간 동아일보에서 재직하셨는데, 동아일보에서 동경특파원, 그리고 논설위원, 그리고 국제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부터서 4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는데,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요. 2008년부터는 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일원연맹의 간사장, 그리고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부터 제37대 전라남도 지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수상 내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13년까지 NGO 모니터단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0번을 수상하셨고요. 2013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회 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이 되셨고요. 2011년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선정한 노인복귀 대상, 그리고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중 으뜸 언어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를 보시게 되면 팔순 어머니를 위해 엮은 7남매의 추억 이야기에 어머니의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위기에 찾는 농업의 희망 메시지 농업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낙연이 발로 뛴 600일의 전남일기인 전남 땀으로 적시다에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전남의 새로운 발전과 희망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이낙연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네. 언론사 모임에 오면 소개도 참 맛없이 해요. 팩트만 쭉 나열해가지고 좀 뭐 좀 쳐도 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쭉 그걸 읽어요. 좀 재미가 없죠. 두 가지 아까 그 소개한 것 중에 두 가지 틀린 게 있어요. 하나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심덕이 아니라 삼덕. 거기 이름에 뜻이 있어요. 3개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작은 분교였기 때문에 삼덕입니다. 제 졸업 동기가 37명이었어요. 그래서 반장이라는 말을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이 없으니까 반장도 없죠. 한 학년이 한 반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3년을 극장은 했어도 반장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대학교 법학과 나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법을 잘 알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사실은 맞았는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대학교에 학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법대생이 있고 밥대생이 있습니다. 저는 밥대생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황식 총리님이라든가 박주선 부의장 이런 분들은 법대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죠. 저는 밥대생이어서 밥 먹는 것이 우선 급했고요. 국회 들어가서도 법사위원장을 못하고 농수산위원장을 한 것이 밥대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대란 중입니다. 평범한 뉴스 같지만 제가 그저께 굉장히 기분 나쁜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임기가 끝나서 퇴임만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이 해결할 일이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제가 기분 나쁜 것은 맨 마지막이에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 소리를 어느 경우에 합니까? 북한이 좀 심상치 않은 짓거리 할 것 같을 때 미국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점이 좋은 뜻으로 그런 말을 했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한반도의 상황을 물러날 미국 행정부가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 상황도 걱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최근에 몇 개 나라를 보면 미국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 와중에 생뚱맞게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쓰러지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중국은 사드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놓여있는 상황이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영국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EU에서 탈퇴했죠. 불란서에서는 르팽이라는 여자 당수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게 왜 한국한테 중요하냐?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이 차례차례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질주하고 있다는 뜻은 무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온 대한민국이 굉장히 공중에 붕 떠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가끔 여러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죠. IMF 때하고 너무 비슷해지고 있다. 그저께 중앙일보도 아침에 그걸 보도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심각해지느냐? IMF 때는요, 한보를 포함한 몇 개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기업이 건강한 기업으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그게 더 커졌습니다. 기아자동차 무너지니까 그것이 현대하고 합쳐져서 현대자동차가 더 커졌어요. IMF는 우리에게 분명히 재앙이었지만 경제로서는 군사를 떨어낸 아주 건강해진 계기도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고통당했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IMF하고 뭐가 다르냐? IMF 때는 몇 개 기업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업도 한두 개가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온 산업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선, 대우조선이 이미 그런 상태가 됐죠. 해운, 한진해운이 저렇게 법정관리 들어갔죠. 철강, 사실상으로는 운영 적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흑자를 간신간신 유지해 오고 있는 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란 협력사들을 좀 더 강하게 다룬다든가, 협력사들을 좀 더 고생시키면 이쪽은 이득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딴 자리 같았으면 쥐어짜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말 안 써도 알아들으실 만큼 지성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영업 적자였습니다. 석유화학 GS의 경우를 예를 들면 매출의 80%가 정유고 나머지 20%가 딴 건데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정유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유가다 뭐다 하면서 이상하게 잠깐 반짝하고 적자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걸 석유화학의 역설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이권에서 아슬아슬하게 붙어있죠? 잘못하면 밀려납니다. 잘은 모르지만 리더십에 조금 짐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의사결정을 제때 못해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전기자동차에 양산체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닛산은 세계에서 가장 전기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되어 있고요. 토요타가 드디어 뛰어들었습니다. 니혼 계사의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우리는 아직도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게 과도기를 허용할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탄핵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놈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양쪽한테 공격받아가지고. 근데 꼭 그 비스름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이 이렇다 할 기업가 정신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 자동차. 그나마 반도체는 한 10년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갤럭시 노트 7에 사고가 나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도 노트 7 가지신 분은 꺼주세요 그래요. 이건 세계적인 무슨 폭탄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폭발물처럼. 더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못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도 원인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심각하죠. 안 그러면 뭔가를 감추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웃기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IMF 때는 일시적으로 충격이 외부에서 와장창 왔지만 몇 개 기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타고난 지도자가 계셔서 국민들이 손지 돌반지까지 다 꺼냈어요. 기꺼이. 지금은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80%, 90%를 차지하는 6개 산업이 전부 줄줄이 그 모양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이 지금 여러분 아는 이 상태에 놓여 있고 기업의 리더십 또한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기업의 오너들, 종업원들이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지금 그럴까요?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영예에 상처를 주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웬 이혼 소송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혼하면 조용히라도 해야지. 손지가 태어나서 10살이 넘도록 할아버지가 손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그 회사의 CEO를 종업원들이 존경할까요? 더구나 한국인들의 정서로 볼 적에 아무리 서로에게 할 말이 있고
서로의 잘못이 있었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못 보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든 다시 살아날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나긴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허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계, 이게 정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가계부채 1300조, 우리나라 예산의 3년치가 넘는 가계부채를 대한민국이 안고 있습니다. 이자가 1%만 올라도 국가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모든 가게들이 견디질 못해요. 근데 금리는 안 올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거예요. 저금리가 너무 오래 갔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 자본들이 전부 이자 높은 데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IMF 때보다 더 나은 것, 조금 나은 것이 외환 보유고가 탄탄하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가 경제가 견디질 못해. 그래 마지못해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 5월, 6월 이 무렵에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답답한 사람들은 식물 대통령이 뭐가 좋다고 그걸 좀 더 하려고 내년 4월까지는 좀 해라. 4월에 오면 6월 달에 선거하잖아요. 그때가 딱 가계부채 터지기 좋은 때거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민국의 이른바 상부구조, 좀 옛날 좌파 경제학자들이 분류했던 법이죠. 정치, 대기업, 문화 뭐 이런 게 상부구조입니다. 노동자, 농민 이걸 하부구조라고 옛날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 낮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은 여러 가지의 충격을 줬지만 대한민국의 상부구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걸 적나라하게 나타냈어요. 국민들이 진정 상처받는 건 그겁니다. 대통령은 조금 나아주길 바랬잖아요. 설령 누구에게 신세를 졌다 하더라도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았죠. 대기업 정경유착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성분도 이상한 여자한테 뇌물 먼저 써가지고 그럴 줄은 몰랐죠. 더구나 경영권을 잡은 지 2년도 안 된 젊은 CEO가 그런 짓부터 할 줄은 몰랐죠. 의료인 나름의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은 안 됩니다라든가 이 약은 효과가 없습니다라든가 어떻게 의료마저도 비선으로 움직입니까? 교육계? 제 마누라가 나온 그놈의 대학교가 17명인가 걸렸더만요. 근데 17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총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문학에 이상한 차관 하나가 그냥 다 휘저었잖아요. 체육계? 뭐예요 그게? 왜 손현대는 절단 내요? 대한민국 상부구조라고 하는 그동안에 화려하게 비춰졌던 이 상부구조가 이렇게 형편없이 썩어 있는지는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게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예요.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4.19다, 5.18이다, 6월 항쟁이다, 평화적으로 정권교체 이루고 야당도 대통령을 2번이나 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줄 알았는데 한꺼풀 벗겨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한테 놔드린 이게 제가 어젯밤에 쓴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화사한 화장으로
추악한 민낯줄이 가리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거에 촛불을 들고 나오는 이 에너지가 어쩌면 제2의 해방 같은 해방 이후 최대의 변화를 몰고 오는 에너지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려 그러면 변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 겸 교수님이 쓰신 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진이란 땅 밑에서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부닥칠 때 그 지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변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물 밑에서 과거판과 미래판이 충돌했을 때 그것이 변화다. 지금 과거판과 미래판이 부닥치고 있는 딱 그 도중에 서 있습니다. 과거판이란 무엇이냐? 박정희 파라다임이죠. 그것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딸 하나 잘 두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모까지 완전히 파산하게 되는. 그런데 그 과거판이 무려 50년간이나 대한민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질 않아요. 지지도 4%까지 가지고도 이렇게 버티는 거 보십시오. 엊그저께까지 탄핵 거겼다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돌아서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되는데 옛날 대통령은 안 그랬냐? 어째 우리만 욕한다냐? 이런 소리를 버젓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4%였다 그러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마누라 보기도 창피하고 자식놈 보기도 미안하고 며느리는 아예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과거판과 미래판이 부닥칩니다. 결론은 미래판이 이길 겁니다. 이기는데 그 과거판이 만만치 않은 판이기 때문에 처참한 꼴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 과정에 나라는 절단날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라가 좀 절단나더라도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한 사람들이 몇 명 끼어 있는 것 같아요. 해방 이후 최대의 변혁이 닥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고 대단하게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런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직감이 있습니다. 사상자는 실제로 총 맞고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죽거나 인격적으로 죽거나 상처 입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 그것도 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중간에 한두 번쯤 반동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긴 눈으로 보면 좋아질 거예요. 지금처럼 대기업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대학이 그따위 짓거리하고 문화계가 그따위 짓거리하고 이것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의 향방은 장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과 유사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했습니다. 하야를 한사코 거부했죠. 탄핵이 마구 몰려오니까
자기 다음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사람하고 협상을 하죠. 내가 하야할 테니까 나 사면해 줄래? 그 사면해 주었어요. 그 사면해 준 사람이 포드입니다. 포드는 사면해 주었다는 것을 하도 욕먹어가지고 자녀 임기만 채우고 다음 선거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참 잘한 결정이었다 하고 정치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용서해 준 거 잘했다. 그러나 그때는 대통령 선거 떨어졌어요. 그 미운 놈이 왜 용서해 준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닉슨이 하야하고 난 뒤에 정식 대통령이 된 사람, 그걸 미국인들이 어떻게 골랐는가?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힌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사례. 닉슨이나 포드나 공화당이었는데 하도 미운 짓거리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거짓말하고 세금 띄어먹는 걸 무지하게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지만, 공화당이 하도 미운 짓거리해서 민주당으로 정권을 넘겨주는데 미국 국민들이 그때 민주당 지지도 1, 2, 3등한테 대통령 맡긴 게 아니에요. 아주 시골뜨기 조지아주 땅콩농장 주인 주지사한테 정권을 맡깁니다. 그 사람은 지지도 3위 안에 든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카터입니다. 왜 그 사람한테 맡겼는가? 촌놈이어갖고 거짓말을 않게 생겼거든. 그래서 맡긴 겁니다. 맡겨놓고 보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데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4년 후에 레이건으로 바꿔버리죠. 우리나라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4.19 때 그래도 미국서 공부한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데모 하니까 그냥 금방 하야 결심하거든요. 하야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며칠 동안 하야서 사퇴서에 서명을 안 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못해 며칠 만에 사퇴서를 써가지고 국회에 보내고 떠납니다. 그때 정치권에는 원래 내각 책임제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가지고 했거든요. 그 원래대로 우리가 옛날 하고자 했던 대로 내각 책임제로 가자 해서 쉽게 합의가 됐었어요. 백지 상태에서 합의하라 그랬으면 못했을지도 몰라요. 정치인들 지도 크게 합의 못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합의를 잘 못하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 저 법조계 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법원에서 하는 것 중에 화해라는 게 있거든요. 화해 비율이 무지하게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 못해요. 죽기 살기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못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이게 한국인들의 어떤 기질이. 그러나 그때는 원래 해방 직후에 내각 책임제로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뒤집어가지고 대통령제를 했으니까 그 이승만이 물러나가는 뒤에 내각 책임제는 쉽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 내각 책임제가 되고, 내각 책임제가 돼서 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갔는데,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 수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수당 되자마자 분열하잖아요. 친파와 부파가. 친파에서 수상이 나오고 부파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의례적인 대통령. 신파의 후배가 김대중 대통령이고 부파의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했던 민주당 정권이 10달 만에 박정희한테 당하죠. 그게 쿠데타입니다. 혁명을 했으나 10달 만에 정권을 내줘요.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 그때는 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은 직선제 하자고 아우성인데 직선제 못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4.13 호원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해가지고 이른바 6월 항쟁까지 갑니다. 그때 이한열 군이
돌아가시고 4.19 때 김주열 열사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때의 집권 세력은 지금보다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전두환이가 직선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판단을 하고 그 대신에 노태우 네가 한 것으로 해라. 노태우가 착한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직선제를 하겠다. 그것이 바로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그쪽한테 주었잖아요. 직선제는 했으나 정권은 못 잡았어요. 이른바 민주세력. 삼김씨가 있었어도 정권을 뺏겼어요. 노태우가. 지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닉슨 때하고 비슷할지 4.19 때하고 비슷할지 6월 항쟁 때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낙관하기 어렵다. 삼김이 있었어도 야당이 졌거든요.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들 앞만 봐도 삼김만은 못한 사람들인데 단일화 못할 거예요. 못합니다. 문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도 한 사람은 문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문 바깥에 있어서 안 될 거예요. 야당 인기 높은 지지자들이 문 안 밖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다음 창 밖에 남자가 있고 창 안에 남자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남자가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비극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탄핵이 왔다 갔다 해요. 비박계가 여차하면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로 그게 뭐라고 그거 믿고 다시 신발을 거꾸로 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돌아서면 탄핵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새누리당도 아주 웃기는 당 되겠지만 야당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착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탄핵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가는 것. 그나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연착륙 방법이 그걸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된다 그러면 경착륙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극이죠. 저는 여기에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써놨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라는 게 세력과 바람으로 되잖아요. 박근혜 씨도 그걸로 됐죠. 정말로 전 양반의 진면목이 뭔지 안 사람은 알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알더라도 그쪽이 대통령 돼야 지한테 이익이니까 그냥 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가고 우리는 반대했지만 숫자가 모자라고 쳐버리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헌법상 권력은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지몽매한 사람한테 권력이 잔뜩 가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 이런 비극을 다시는 안 겪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죠.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든지 안 그러면 권력을 조금만 주든지 권력을 여러 군데다 분산시켜 놔야 서로 견제도 하고 보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검증할 시간도 없이 바람으로 와장창 해갖고 권력은 집중된 채로 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되건 박근혜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가는 한 대선 전에 개헌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 2016년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헌법을 제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헌법이 세상을 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시대로 갑니다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것도 않고 건너뛰면 그런 상징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사회에 헌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세습자본주의입니다. 강남의 아줌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산이고 둘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고 셋째는 어머니의 정보력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그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들놈 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나이도 저하고 몇 살 차이더라. 그럼 계산해갖고 빼기 해갖고 하다가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재산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 요것입니다. 대학 들어갈 아이의 나이로 치면 할아버지는 50살 내지 60살 정도 더 많이 먹었을 겁니다. 두 세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60살 차이라고 치면 60년 전의 과거가 60년 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6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60년 후에 태어난 놈이 금수저를 물고 사는 것이고 60년 전에 할아버지가 실패했으면 60년 후에 태어나는 손자가 평생 수저 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습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지표가 이거예요. 소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빌딩에 한 채가 있어가지고 세만 받아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고 산다. 그게 자산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일해갖고 월급 받았다. 이게 근로소득이에요. 소득 중에서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돈이 돈을 번다 그 소리거든요. 그리고 자산소득이 높은 놈일수록 일은 더 안 합니다. 근로소득 비중 높은 사람일수록 일은 뼈 빠지게 하는데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게 바로 워킹푸어입니다. 소득 중에 자산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입니다. 자산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2등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도 공화당 정부 되면서 부자 감세하고 부시 뭐 이런 사람들 대통령 때 와장창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돈 가진 사람들, 기득권층이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분명히 나쁜 짓인데 현실에서는 그쪽이 힘을 갖는 수가 있어요. 제가 4%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대한민국이 세습자본주의의 진척에서 어느 순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나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끊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 지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광화문에 150만 명이 모였다. 물론 박근혜가 밑다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울분 따지고 보면 바로 그런 격차. 내가 죽어라고 노력해도 내가 넘지 못할 어떤 벽에 대한 절망,
이런 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나는 죽으라고 노력하고 내 자식 정상적으로 학교는 보내고 있는데 내 자식보다 더 공부 못한 놈이 대학 들어가고 내 자식은 떨어져? 이런 데 대한 분노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 마음속에는 정치가 어떻게 됐느냐보다 그것이 더 심할지도 몰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원망스러워요. 가족도 없고 대통령 마치고 나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 연금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러면 재벌 총수들 어쩌다가 만나면 이런 대통령 좀 보고 싶어요. 총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 청와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협력업체 좀 봐주시오. 중소기업하고 상생해 주시오. 비정규직 임금격차 좀 줄여주시오. 그것이 옛날에 청와대한테 바쳤던 보다 더 싸게 맡길 거예요. 그리고 배설 것인 국세청장, 어느 기업이 그거 잘하는지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공감이죠. 난 이랬으면 이런 대통령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안 하겠어요?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뒷구녕으로 지가 돈 받아보니까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총수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대한민국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앞날은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살리셔서 새로운 물건 만드시고 중국한테 떨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공갈칠 수 있죠. 기업을 경영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그 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상법에 이건 개헌 헌법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상법상 이사회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경영 실적이 나쁘면 사장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부 지 말 잘 듣는 놈 이사시키고 이사들은 가서 예수맨 노릇만 잘해도 몇 천만 원씩 월급이 나오니까 그 맛에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장님, 책임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기사가 바로 쓴다고 봐요. 대통령의 그 많은 권한을 주었는데 그걸 좋게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짓을 못하고 딴짓합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어디가 아픈지 왜 이제 개천에서는 용도 안 나오는지 생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인자는 용도 자연산이 없어 다 양식이요 그래요. 저희 전라남도가 계룡 사업을 시작합니다.
계룡 사업이 뭐겠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업. 아동센터에 수만 명이 거기 다니고 있죠. 첫 번째 사업은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를 올립니다. 급식비가 끼니당 3,500원으로 통일돼 있어요. 저소득층 노인들도 3,500원, 학교 급식도 3,500원. 그 중에서 가난한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 아동센터도 3,500원인데 지금까지는 올리면 다 올리고 말면 다 똑같이 말아야지 이 생각만 했었어요. 도저히 돈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욕먹자. 가난한 애들부터 올리자.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4,000원, 나머지는 3,500원. 노인들 수천 명 모인 데 가서 제가 연설을 했어요. 어르신들 제가 오늘 매맞으러 왔습니다. 급식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르신들 급식비는 미안하지만 올해는 못 올리겠어. 그 대신에 한참 클 나이에 배고픈 애들 가들부터 먹이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박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 아동센터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학생들은 무료로. 그 초등학생들. 선생은 누가 하느냐?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직을 못한 젊은이들. 초등학생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스펙휴학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취직이 안 되니까 졸업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을 스펙휴학이라고 해요. 이름이 근사하죠? 스펙 쌓기 위해서 휴학한다. 그런 청년들에게 당신 일주일에 5일씩 하루 1시간씩 애들 좀 가르쳐라. 그러면 150만 원 줄게. 그렇게 되면 그 청년들로서는 파트타임이기는 하지만 작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젊은 나이에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가치 실현, 보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있을 거고 아이들은 부모가 가난해서 학원도 못 가는 애들인데 아동센터 앉아서 배울 수 있으니까 좋고 그 일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걱정은 아이들이 공부를 지레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든 깨야 됩니다. 공부에 눈뜨게 만들고 공부가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만 10명 중에 3명만 건져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우리 이정재 총장님 교육계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그 책을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당신 어린 시절에 살았던 마을을 어른이 돼서 지금 가보니까 이렇게 변했더라 하는 것이 첫 장면부터 나와요. 당신 어린 시절에는 그 동네에 요쪽 집은 부잣집이었고 요쪽 집은 가난뱅이였고 자기도 가난뱅이였는데 그때는 같이 어울리면서 놀았고 밥도 왔다 갔다 같이 묵고 다니고 그런데 요새 가봤더니 완전히 동네가 완전히 그냥 금이 딱 경계선이 쳐져갖고 가난한 집 애들은 이쪽으로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3살, 4살 무렵에 부모님의 소득이 그 3살, 4살 배기가 내중에 학교 다닐 때 성적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내중에 그 아이의 소득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이 통계로 쭉 나와요. 너무 참담하죠. 3살 배기 아이의 인생이 그때 부모의 소득이 3살 배기 아이의 인생을 결정했거든요. 이걸 그 부모한테만 원망하고 탓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막아줘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관심을 갖는 놈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뭐하는 놈들인지 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건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런 얘기만 주워 섬겨도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학력 떨어지지 않게, 기초학력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육부총리 그 일에 특별히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못난 대통령도 이 얘기하면 다 받아 쓰잖아요. 왜 그 짓을 않고 딴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망스러워 죽겠어요. 이러다가 이 아이들 다 망가뜨리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저한테 주어진 벌써 그렇게 됐어? 전남의 변화와 희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것을 저는 다시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좀 저널리스틱하게 뽑아봤습니다. 전남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년 5월 31일에 전라남도가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의 고용정책, 고용예산, 고용의 실적 모든 걸 평가해도 상을 줘요. 243개는 광역이 17개, 기초가 226개, 합쳐서 243입니다. 전라남도가 전체 1등을 했어요. 이거 희한하죠. 남들은 전라남도 그러면 농사짓고 물고기나 잡아서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일자리를 1등 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래도 점잖게 써준 신문들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썼던데 세계일보는 의아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뭐 도둑질했어. 의아하기 뭐가 의아해. 그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이건 문화관광부 통계예요. 전라남도에 찾아온 관광객이 3,969만 명이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2등을 했어요. 항시 1등은 경기도가 따놓고 합니다. 나머지 시를 일반시라고 불러요. 일반시가 수십 개인데 일반시 중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은 데는 여기도 항시, 경기도 용인입니다. 서울서 가깝고 에버랜드 있고 서울의 샐러리맨들이 주말 돼서 좀 낮잠 좀 잘라 그러면 마누라가 발로 툭툭 차갖고 끌고 가는 데가 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1등 안 하면 이상하죠. 근데 용인이 몇만 명 왔냐? 1,399만 명. 여수가 1,358만 명.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예요. 제주도에 작년 한 해 동안 얼마가 왔느냐? 중국 관광객 포함해서 1,366만 명. 여수보다 8만 명 많았습니다. 여수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수가 아마 지금 같은 큰 넓은 의미에서 구조조정기에 가장 연착륙하고 있는 도시가 난 여수라고 생각해요. 석유화학이 위기에 맞는데 그때 관광산업이 탁 나타나주니까 절묘하죠. 왜 그렇게 됐느냐? 밤바다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SOC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2012년 엑스포 덕분에 몇 가지가 고쳐졌느냐?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그때 생겼죠. 완주 광양간 고속도로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통서로 남북으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여수 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여수 광양간 이순신 대교, 익산 여수간 KTX 이 5개에서 1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혜택을 지금 1,358만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1박 2일 놀러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갈지는 이미 70% 이상 답이 나와 있어요. 단지 뭐 가지고 토론하냐 그러면 야 잠을 전주서 작가, 여수서 작가, 전주 한옥마을하고 여수 밤바다 보는 것이 일인데 여수에서 자자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SOC가 지금 막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안 철도가 있는데 얼마나 웃긴가 몰라요? 광양서 부산까지는 2차선이고요. 보성서 광양까지는 1차선이고 목포서 보성까지는 0차선이요. 012요. 그 0을 1로 바꾸는 사업이 8년 동안 미적거리다가 작년 가을에 착공이 됐어요.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 광주 안도 간 고속도로, 송정서부터 목포까지 가는 고속 KTX가 마지막 무안공항 갈 거냐 말 거냐는 남아있지만 한평 고마공까지는 무조건 일단 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연도교 연육교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신안의 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앞해도는 이미 육지하고 붙었어요. 군청이 있는 거. 앞해도에서 암태도까지 건너가는 새천년 대교가 2018년에 개통이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 큰 사건이냐 그러면 신안에 면다리 섬이 14개가 있어요. 14개 중에 9개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옹기종기 모여져 있습니다. 그걸 다이아몬드 제도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보면 자은, 암태, 팔금, 안자, 장산, 신이, 하이, 도초, 비동 이렇게만 9개예요. 그런데 암태가 딱 여기 있습니다. 자은, 암태. 여기에 앞에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9개 섬이 다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섬까지 앞에서 거의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현재 다리가 연결된 건 자은, 암태, 팔금, 안자는 4개 면이 한 개 면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초, 비금이 붙어 있어요. 신이, 하이가 내년에 붙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서 임자도로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임자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2019년에 완성이 되고 2020년에는 흑산도에 공항이 열립니다. 이것들이 다 합치면 한 7억쯤 되는데요. 아까 여수보다는 구간이 짧아서 아마 서남권에 관광 바람이 한번 불어올 소지가 있다. 예. 자, 그러시고 아까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란 무엇이냐? 과거판과 미래판이 부닥치는 것이다. 과거판이 쉽게 물러나지 않으면 위기가 되는 거고요. 순순히 물러나면 순탄하게 변화가 연착륙하는 거예요. 전남은 산업적으로 비교적 연착륙해 가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참 다행인 것이 에너지의 본산이 전남으로 들어왔잖아요. 한국적.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은 전부 다 임자가 있었어요. 철강은 포항하고 광양이죠. 석유화학은 울산이죠. 그리고 여수가 붙어요. 조선은 거제, 통영, 해운은 부산이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는 울산이죠. 그리고 광주가 조금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미인들은 전부 남자가 있는 것처럼 이 매력적인 산업들이 전부 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너지 산업에 임자가 없었어요. 김태희한테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걔가 우리 동네로 왔어요. 이게 혁신도시입니다. 보통 사건인가요? 왜 임자가 없다고 말하냐? 한국전력은 서울에 있었잖아요. 서울은 보는 놈이 임자예요. 임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국전력이 낮으로 왔어요. 한국전력이 낮으로 온 것을 조한익 사장님은 숙명이라고 말해요. 왜 숙명이냐? 잠실에서 낮으로 갔으니까 숙명이다. 누에가 비단되었으니까 숙명이다. 잠실은 누에가 사는 동네고 나주는 비단만 찾아. 이 한국전력이 광주시 전라남도와 함께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란 무엇이냐? 에너지 기업을 한 군데로 모아놓자 그 소리예요. 얼마나 모아놓냐? 2020년까지 500개 모아놓자.
2020년까지 500개 못 하려면 해마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50개, 금년 100개, 원래 계획. 2018년 250개, 2020년 500개 이렇게 돼요. 그런데 금년 아직도 한 달 남았는데 몇 개가 왔냐? 177개가 왔어요. 무지무지한 속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 이것은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기업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나마 일진이나 효성 같은 데가 일흥은 일부를 보내기로 했고 SK가 협력센터를 열었고 LG가 조금 탐색하고 있고 이 정도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대기업은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원래 100개가 목표였는데 177개가 투자 협약을 했고 투자 협약을 하면 3년 안에 정말로 투자를 하는 비율이 50% 넘으면 성공입니다. 넘으면 성공인데 금년 연말까지 177개 중에서 106개가 투자를 끝냅니다. 이것도 대단히 빠른 거예요. 그것은 이낙연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나마 한국 경제가 갈 길이 에너지가 제일 낫겠다. 갈 바에야 한국전력 근방으로 가는 것이 정보라도 빨리 얻고 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겠다. 이래서 온 것이겠죠. 저는 전라남도의 미래판을 이렇게 봐요. 제가 재작년에 지사에 취임해가지고 직원 조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항시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야 정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정책이라도 현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있는 현실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아는 것이고 농토가 넓다, 바다가 넓다 이거 아니에요. GS가 와 있다, 무슨 현대조선이 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포스코가 와 있다. 그것 말고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그나마 성공합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에게 닥칠 새로운 현실 가운데 가장 큰 현실은 1번 한국전력이 온다는 것이고 2번 KTX가 뚫린다는 것이고 3번 순천만 정원을 포함해서 매력적인 자연환경을 사람들이 재인식하게 될 것이고 등등등등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펼쳐야 될 정책은 무엇인가? 한국전력이 오면 당연히 에너지 산업을 키워야지. KTX가 뚫리면 관광 준비해야지.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다 완성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대충 줄이랍니다. 제가 나쁜 버릇이 사람들이 제 말씀을 잘 들어주면 점점 지가 잘난 줄 알고 점점 자기 칭찬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말려줘야 됩니다. 미천도 떨어졌고요. 네. 그래요.